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봉재입니다. 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제 짧은 이렇게 지식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앞서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그 매우 많은 공부와 그 연구 주제를 또 조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그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AI의 도덕 판단력입니다. 도덕 판단력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AI의 도덕 판단력 맵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상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는데, 5년이 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짧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진이야 나 왔어 하고선 대화를 할 거라는 거죠. 엄마 언제 오신대? 아빠 오늘 언제 와? 아빠가 오늘 내 거 사온다라고 했는데 그거 사오실까? 하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를 할 때 지금과 같이 인공지능이 어떤 파편적인 지식, 정확한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떤 대화를 하고 싶어 할 거냐면 진이야, 너 그 우리 반에 은수 있잖아. 은수랑 이런 이야기 했어. 그랬는데 은수가 이렇게 말하더라. 뭐냐면 그 자신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대화 속에는 뭐가 개입이 되냐면 밸류. 제 전공 속에서는 이제 그 모럴 저지먼트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도덕적 가치 판단. 그러니까 지금 오늘 디지털 휴먼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전창배 이사장님하고도 가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디지털 휴먼의 판단력, 가치 판단력이 어떻게 그 자리매김하게 할 거냐, 이것이 디지털 휴먼의 그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시키는 그 디지털 휴먼 기술이 아마 이렇게 결국에 그 시장을 이렇게 접수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인공지능의 비윤리와 관련된 뭐 여러 사업들 속에서 참여하면서 AI 윤리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궁극적 관심은 디지털 휴먼의 그 도덕 판단에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전 조금 짧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시고서는 저한테 이 주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많이 고민하고 주신 주제라서 조금은 요거를 충분하게 좀 반영해야겠다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쉽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문제와 AI 윤리 교육의 필요 충분 조건. 그렇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그 새로운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지식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뭐 이거 이렇게 기술적으로 전공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게 뭐 같은가? 지금 여기 화살표가 보이는데 결국에는 조 과정을 거치면 맨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인풋과 아웃풋, 그래서 맨 위에 라벨링이 된다라는 건데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코끼리. 인공지능이 저렇게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 대단한, 어떻게 보면 매우 놀랍고, 근데 이것이 가속화가 계속 되어서 실제로 그 지금 오늘 많이 나온 디지털 휴먼의 어떤 모습들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제가 뭐 딥페이크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뭐 딥페이크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더 추가드릴 건 없지만 결국에 심층 학습 과정과 그것이 어떤 거기 페이크가 결합된 문제인데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 이 딥페이크가 매우 무서운 이유가 바로 밑에 있는 이 빨간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분이 안 된다. 그런데 이건 엄청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인공신경망 모델 단점이 극복됐는데 오버피팅 문제가 이제는 그것이 학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게 GPU. 이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뭐 이론도 있고 그 인공신경망 모델도 있지만은 사실은 실현이 안 됐던 것들이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문제인 거죠. 데이터가 빅데이터 처리와 그 분석, 수집 분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결국에는 그 기술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지만 딥페이크가 무섭다라는 부분들. 특히 저는 이제 교육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교육 학생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정말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들이 되는데 딥페이크가 요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매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20년도에 영국에서 제시됐는데 AI를 그 활용한 미래 범죄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미래의 범죄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보다 고도화될 것인데 특히 가짜 오디오, 가짜 비디오와 같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가 오늘 오전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18, 네 자리 숫자로 이렇게 전화가 들어왔는데 제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그 계좌 가지고 있지 않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근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 이런 게 변경된 것 같은데 그거 변경해드려도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다가 지금 전화 주신 데가 어디죠? 그랬더니 어디 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에 그 미래 범죄라는 것이 이 딥페이크가 반영이 되겠죠. 그게 기반이 돼서. 그래서 영상통화를 통해 부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자녀를 사칭한다. 보안 시스템 접근하는데 가짜 목소리. 그 다음에 아까 뭐 앞에서 나왔던 것들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 연예인들 이런 거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사례들인데 이게 아주 최신 사례들은 아니고요. 제가 찾다가 그냥 조금 이렇게 초기에 이슈가 됐던 내용들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9년도에 음성을 통해서 전화를 했어요. 또 본사의 대표가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 지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송금해라. 그래서 22만 유로 송금했는데 저게 가짜 목소리를 이용한 거였고요. 그 다음 중국에서 있었던 건데 2018년도에 그 데이트 사이트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했는데 아주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하고 계속 채팅도 하고 막 이랬는데 로봇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그 다음에 딥페이크 어플 페이스 플레이, 리페이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한 어떤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디지털 성범죄로 연결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뭐 딥페이크를 활용된 어떤 뭐 단순한 게 아니라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 페이스 플레이하고 리페이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참 어색하고 재미로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형을 하지 않습니까? 성형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성형을 일반화된다라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정답은 없고 그냥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화두가 생긴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제가 요즘 다이어트 조금 걷기를 많이 해가지고 살이 좀 뺐는데 턱선이 좀 살아나는데 그걸 조금 더 살리고 이렇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사실은 페이크와 자기의 어떤 만족감과 이게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지점들 이렇게 있는데 여하튼 디지털 성형의 일반화라는 부분들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딥페이크의 상황인데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냐? 21년도에 그 보고서의 일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교실, 교내 공간 등 물리적 공간에서의 폭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와 피해자 수는 감소하는데 반면 디지털 성범죄자 및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중 30% 이상이 13세 미만이고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에서 15세가 가장 많다. 그러니까 그 어떤 딥페이크의 문제, 어떤 기술의 문제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그 피해의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게 현실이다. 이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지금 피해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언캐니 밸리 문제인데요. 뭐냐면 그 12년도에 일본의 마사히로 모리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로봇가 엄청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직면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로봇을 더욱 사람같이 만들었어요. 모양이든 뭐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신기하고 멋지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 여기서 말하는 언캐니 밸리인데 그 딱 봤을 때 로봇이다라고 생각할 땐 상관이 없는데 저게 로봇이야? 아니면 혹시 사람이야? 이렇게 약간 판단이 어긋나지는 혼돈이 되어지는 75% 70%에서 90% 안 되는 그 사이의 유사도 그러니까 사람하고 정말 닮았다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되면 정서적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로봇에. 그게 언캐니 밸리인데 이거는 우리들한테 여기 죄송합니다. 다 나이를 모르지만 우리 기성세대라고 친다면 우리한테는 언캐니 밸리가 사실은 있어요. 음성을 듣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갔다 와서 진이야 나왔어 하고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그 아이들한테는 언캐니 밸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거부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와 다음 세대와의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특히 그래서 저는 이제 언캐니 밸리를 이미 건넜다라는 우리 청소년들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로지하고 오늘 앞에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친구 로지 이 친구 그 신한카드 이렇게 광고 나올 때 보면서 야 삼성 그 프린터인가 전지현 이후에 또 한 인물 나왔구나 쟤 누구지 하고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디지털 휴먼이었죠. 전 사실 그랬는데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하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랬었는데 이미 우리 청소년들은 언캐니 밸리도 지나쳐버렸고 왜? 디지털 휴먼이 그 음성이든 그 자연스러움이 이미 90%를 넘어서는 거예요. 유사도가 인간하고. 그럼 그때부터는 호감이 생기는 거죠. 호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는 이미 청소년들은 자연스러운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태성 제작센터장님이 이제 그 컨텐츠에 관한 부분들과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이너 쪽에서 그 디지털 휴먼을 만들면 사실은 계속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캐니 밸리를 건너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 여기 선터뷰라고 해가지고 저건 동영상인데요. 준비를 했는데 저거는 뭐 아까 음성을 보니까 잘 저거 할 것 같아서 네,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뭐냐면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땐 어색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휴먼 지니와 대화를 하고 지니야 뭐 이렇게 했던 애들이 영상으로 구성된 디지털 휴먼을 볼 때 반감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매우 무서운 이야기. 예. 우리들은 감각할 수 없는 그들의 세대가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 이 딥페이크 환경에 노출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방할 거냐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관련법 제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전문가들하고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어떤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하냐? 라고 해서 세 가지, 3위, 이제 4점 만점으로 해서 시급한 거를 가장 시급하다가 4점으로 하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상위 3개, 시급성 순위 3순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가 딥페이크 창작물 확산 피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전문가들이 두 번째로 짚었고요. 청소년들도 동일한 걸 두 번째로 이렇게 짚었습니다. 뭐냐면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작지 않다라는 거죠. 딥페이크 아까 오바마라 이런 거 나왔는데 그거는 공인이니까 괜찮죠. 그런데 딥페이크 문제를 가지고 애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친한 아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딥페이크를 사용했다. 순간적으로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되어진다면 매우 심각한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사춘기의 특성상 아이들이 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기심에, 재미에, 질투에, 여러 이유로. 그래서 관련법을 제정하는 건데, 뭐 이건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고,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AI 윤리 교육을 해야 됩니다. 뭐 오늘 이렇게 헌장도 제시하고 했는데, 이거는 디지털 문화,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는 학생들한테 이 백신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접하면서 이 백신에 대한 게 있는데 반드시 접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예전에는 뭐 그냥 다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교육 쪽에서 이제 그렇게 했었지만, 이건 전 사회적으로 특히 AI를 개발하는 업체, 기업 쪽에서도 이건 백신으로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개발 및 홍보 이런 부분들도 접근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존의 인터넷 윤리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인터넷을 쓸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의에 어긋나면 안 되고 그 사람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돼. 어떤 이런 관점으로 인터넷 윤리가 접근이 됐다면, AI 윤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많이 나왔지만 디지털 휴먼, 영향을 받기도 하고 디지털 휴먼이 뭘 합니까? 학습을 하죠. 거꾸로 학습을 합니다. 이 대화형은 다 그런데 학습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사람이 디지털 휴먼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디지털 휴먼이 또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회사 중에 하나인 솔트룩스 대표가 했던 강연 속에서 이제
인공지능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인공지능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AI 윤리는 사실은 사람 간의 상처를 안 받고 어떤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이제는 디지털 휴먼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 게 AI 윤리의 어떤 특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언캐니 밸리를 이미 건너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없습니다. 즉 뭐냐면 아날로그 상태의 친구들하고 안 사귀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디지털 휴먼하고 자기가 대화가 잘 되는 디지털 휴먼하고 이야기하고 그 디지털 휴먼하고 댄스하면 돼요. 노래 부르면 돼요. 노래방 안 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즉 그 경계가 없어진 세대를 위한 거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 AI 윤리의 어떤 그 방향, 딥페이크의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진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고 제공되어져야 될 어떤 AI 윤리 교육의 어떤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오늘 제가 그 고민하고 생각했던 거를 정리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